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에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조별리그 성적 1무 1패가 된 벤투호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주요 항만은 물론 시멘트와 철강, 정유업계에서까지 물류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내일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수사가 윗선에 이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섭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여정의 날선 담화의 배경도 한미 두 나라의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사전 연락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항의하는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이 시위에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고 미 백악관은 평화적인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의 시작을 알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영남 지방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8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패배했습니다. 1무 1패로 16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또 남은 경기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번 경기였는데요. 네. 아쉽고 정말 또 아쉽습니다.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전반의 기세는 참 좋았는데요. 패스의 어떤 세밀한 부분들은 좀 부족했죠? 그렇죠. 근데 좀 피곤하시죠? 어제 이겼으면 좀 덜 피곤했을 텐데 맞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팬들이 응원하셨을 텐데 좀 아침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축구 경기에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짧게 이거를 요약한다면 이제 첫 경기 우루과이전은 아쉬웠고 네. 두 번째 어제 가나전 경기는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요, 볼 점유율이 64% 대 36%였습니다. 그다음에 슈팅 숫자도 우리가 10개였고 가나가 6개였고요. 그다음에 프리킥은 우리가 10개를 때렸고 코너킥은 12번이나 얻어냈습니다. 네. 근데 정지된 장면에서 이번 월드컵 본선에 가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가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10경기를 치르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경기를 가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우리한테 지배당했습니다만 정지된 장면이란 날카로운 카운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과를 좋게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 우리 선수들이 잘했긴 했습니다만 역시 좀 더 공격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선취 실점했던 장면들이 네. 우리를 조금 더 급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결국은 전술적인 제한을 받게 됐고 가나 입장에서 보면은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용이한 형태의 경기 흐름으로 갔던 게 우리의 좀 패인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경기력이 그래도 초반엔 좋았지만 수비가 좀 흔들리면서 아쉬움은 약간 남는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네. 사실 가나는 이 기회를 득점으로 다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조직력이라든지 집중력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경기를 90분 동안 해내면서 보면 어떤 흐름을 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이 측면에서 날아온 그 정지된 장면에서 이 조던 아이유의 그 프리킥 자체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주심은 그대로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경기 흐름이 가나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시작 전에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가나가 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고 전술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선취 득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술적 제한을 받고 가나는 전술적 제한을 안 받게 됨으로써 수비 안정을 시키고 우리 카운터를 때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공이 앙드레 아이유 팔에 좀 맞은 것 같았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네. 일단 뭐 결국 넘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VAR을 보지 않더라도 느린 화면으로 보면 팔이 이 정도로 툭 맞고 나가거든요. 이게 그 핸드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고유성이 없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규칙 개정이 좀 있었죠. 그것은 네. 뭐냐면 이 핸드볼 파울, 그러니까 손에 맞았다고 해서 다 핸드볼 적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고의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전 앞에서 득점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손에 맞은 선수가 바로 득점을 하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그 무조건 핸드볼 파울이에요. 네. 근데 안드레 아유 선수의 팔에 맞았는데 그게 살리수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비디오 판독실에서 봤을 때는 이 안드레 아이유 선수의 팔 동작이 볼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볼이 와서 손에 맞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살리수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장면은 이제 테일러 주심이 한 번 정도 온필드 리뷰를 좀 봐봤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규칙상 면밀히 따지면 그렇긴 합니다만 저게 결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국내 팬들 입장에서 손에 맞았는데 왜 핸드볼을 파울을 지적을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실 텐데 경기 규칙상으로는 사실 테일러 주심에 대한 이 적절성은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 더 비디오 판독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경기 후반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에 투입이 네. 됐는데 뭐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했었고 좀 화력이 역시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조금 제가 자꾸 그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도 왜 이강인 선수를 안 쓸까? 네. 올해 정말 퍼포먼스가 좋은데. 근데 결국은 이 본선에 와서 이강인 선수를 썼는데 너무나 엄청난 창의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전 이제 2대 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왼쪽 측면 크로스 올리면서 조규성 선수의 도움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냥 이강인 선수가 아닌 거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 초코 역할은 정말 번뜩였고 정말 20세 이하 이 월드컵에서 왜 저 선수가 MVP냐 이것을 입증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강인 선수 뭐 선발 출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벤투 감독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선수들하고 계속 발을 맞춰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체 투입을 들어오는데 이제 포르투갈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조규성 선수의 활약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후반에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이 한국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한 경기에 멀티골 터뜨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없죠. 그동안 이제 3골 넣었는데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매 경기 한 골씩 넣어서 3골이 지금 우리 최다 월드컵 골인데 네. 조규성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죠. 네.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근데
이 조기성 선수는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팬들께서도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언제 조기성 선수가 정말 터져줄까 했는데 지금 가나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조기성 선수는 이제 워낙에 이 검증받았던 국내 이 타겟형 공격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K리그의 또 득점왕이었고 네.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에. 예. 그래서 이제 조기성 선수가 K리그의 득점왕이 왜 내가 돼야 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나 제가 이게 이제 조기성 선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헤더골 2골이었잖아요. 네. 예전에 독일에 클로제 선수가 있었는데 그 클로제 선수의 이 전성기 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규성 선수 원래 경기 스타일이 이제 골을 넣을 때 헤딩으로 많이 넣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헤더도 넣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발을 잘 쓰기도 하는데 네. 지금 어제 같은 경기에는 아주 투혼이었고 또 조기성 선수가 저렇게 하면 세계 팬들이나 지금 세계 축구 전문가들에게 헤더를 잘하는 공격수다 이렇게 또 이미지가 또 각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아쉬운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코너킥을 얻었지만 테일러 주심이 이제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종료해 버렸잖아요. 사실 이때 이제 좀 동점골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테일러 주심 어제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는요. 뭐 전혀 그럴 거 없다.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2019년도 첼시전에서 퇴장시키고 뭐 이런 악연이 기사에 나오고 그래서 네. 뭐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네. 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번 피파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 정지된 그러니까 이 실질 경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간을 늘렸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말썽이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추가 시간 중에도 선수들이 고의로 시간 지연을 하는 그 장면이 분명히 가나 선수들에게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10분을 추가 시간을 줬으면 좀 더 늘려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추가 시간의 이 확장이라는 것은요. 근데 저런 것이 주심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편차가 생기게 되면 네. 경기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저게.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게 확장성 있게 저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저 장면은 코너킥까지 할 수 있게끔 줬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테일러 주시면 끝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시간이 10분 정도 주어졌는데 네. 실제로 그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막 9분 50초 정도 됐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가나 선수들이 조금 그 지연했던 누워 시간이 있었어요. 1분 이상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킥을 주지 않은 건 네.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 그 다른 종류의 그런 심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전자에 말씀드렸던 아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추가 시간이 확장되는 거 이건 좋다고 보는데 네. 저런 것이 편차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 주심이 또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거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에게 퇴장 조치까지 또 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테일러 주심이 EPL에서 그래도 좀 잘 본다는 그런 주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좀 헷갈렸는지 좀 판정에 조금 오류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마 테일러 주심은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아무튼 악플이 좀 많이 달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는 가나에 2대3으로 패했고 이제 포르투갈은 오늘 우루과이를 꺾으면서 이제 16강 이제 확정을 그렇습니다. 지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남은 상대가 강팀인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렇죠. 뭐 반드시 일단은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겨야지만이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나가 승점 3점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월드컵 시작되기 전서부터 시나리오 자체는 포르투갈이 두 경기 끝날 때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하고 우리가 1승 1무를 하고 포르투갈을 만나서 무승부하고 우리가 2위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었는데 네. 어제 가나전에 사실 우리가 아쉬운 패배 때문에 이게 모두 헛그러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좀 낮게 떨어졌습니다만 일단 득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1승 1무 1패가 된다면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가 이기면 이제 모든 게 상향이 종료가 되는데 우루과이가 한 골 정도로 이기면 네. 우리가 지금 무조건 스페인을 포르투갈을? 포르투갈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르투갈전에 우리의 화력을 집중시켜서 총력을 펼쳐봐야 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시나리오는 포르투갈을 우리나라가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1점 정도 득실로 그렇죠. 네. 이기면 저희가 이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가 마이너스 2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1승 1무 1패가 되니까 만약에 이긴다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득실에 앞서서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득실, 그다음에 다득점, 그다음에 이제 이 승자승 원칙, 그다음에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를 하게 되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가 워낙 득점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르투갈을 2골 차 정도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루과이를 좀 응원하는 게 그 대신 만인이 이기지 말고 딱 한 골로 정도 이기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수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도 네. 부상 중에 너무 고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만큼은 조금 냉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역시 이제 한 3주 정도 훈련을 할 수 없었고요. 또 이 안아골절이라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공격수로서 보여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2경기 동안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다는 이제 기록을 보였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대표팀이나 우리 국내 팬들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2경기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경기 치르는 동안에 몸은 좀 많이 올라왔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 포르투갈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본인의 능력치를 좀 한번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분명히 또 제가 봤을 때는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네. 저희가 보통 반격 타이밍에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갖고 전방으로 튀어나가면 네. 주변에 우리나라 선수가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빠른 역습의 어떤 타이밍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선수가 동원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장거리로 롱킥을 하기 때문에 이 전방에 수비 부담을 좀 덜 갖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때리면 혼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그게 우리가 장점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좀 키핑하고 주변 동료 선수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때려서 손흥민 선수가 잡으면 혼자 해결해서 뭔가 결정을 지어질 수 있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 몸 상태가 완벽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나타났던 것이 이번 이제 2경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선전은 물론이고 승리까지 저희가 기원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대규 축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행부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파업 닷새째 성사된 첫 교섭을 위해서인데 시작 전부터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차관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지금. 그래요? 끝까지 계실 거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1차 교섭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연구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교섭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짜 대화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협상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대화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품목에 한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외 품목은 확대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하는 만큼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내용도 아닌 걸 잘 알지 않냐. 바로 복귀를 좀 해라. 뭐 이런 내용을 또 그런 걸 놓고 이제 좀 같은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교섭 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발표하고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양측은 30일 수요일 다시 만나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교섭에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첫 순방을 떠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안건이 중대하고 국민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파업의 원인과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파괴 선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한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등 지난 6월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처럼 강경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의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재산을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갈등을 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직후부터 휴일 없이 달려왔지만 이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 이르지 못한 채로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출범 한 달 수사 상황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500명이 넘는 메머드급으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바로 다음 날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장 제명은 뭘로 돼 있어요? 특수본에 주어진 두 가지 과제는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먼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24일 넘겨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에게서 자문받고 있는데 수사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 15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소재 규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가까이 이른바 윗선 대신 현장 책임자에만 칼끝을 향한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집니다. 고발을 빼고 직접 입건한 건 16명인데 윗선이라고 불릴 만한 책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정부가 사고 수습을 한 소방기관에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정책 집행자인 우리 공무원들은 83%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즉각 사퇴와 처벌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사가 직접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대표적인데 정작 문제가 된 보고서는 압사언급조차 없는 한쪽짜리인데다 애초 시스템에도 정상 등록됐던 내용입니다. 입건된 정보계장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토끼머리띠, 각시탈처럼 인터넷에서 논란된 인물을 피의자보다도 먼저 부르기도 했습니다. 윗선으로 가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으로 보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태원 참사 어느덧 한 달이 흘렀지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달픈 마음으로 참사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김근우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래돼 시든 국화꽃 위로 금세 새꽃이 쌓입니다. 벽에 붙은 손편지 속 절절한 한마디 한마디는 메아리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지난달 29일 헬로윈 축제 참가 인파가 오가던 곳에서 이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발생 한 달이 됐지만 추모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참사 현장은 경찰 통제선도 치워지고 상점들도 조금씩 문을 여는 등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어 있는 국화꽃과 무수한 손편지들이 아픈 현장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추모객도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찾아온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편지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다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 혜선이 생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겹친 거잖아요. 혜선이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항상 가슴앓이를 하거든요. 우리가 8년이 됐잖아요. 내년 9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세월의 약이라는 말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는. 지난 한 달 이곳을 지켜온 건 행정기관이 아닌 자원봉사자들. 비 소식이라도 있으면 전날부터 비닐을 덮어 젖지 않게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교대로 추모 공간에서 번을 서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러 올 때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고 또 아직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좋은 모습 보내는데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연 상인들도 아직은 장사보다는 애도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참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좀 조문객들이 좀 허원하게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가게 문 넣은 거죠. 아프죠, 괴롭죠. 네, 항시 죄인 같은 마음이죠.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정부도 지자체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도 되뇌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최후 통첩한 민주당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거부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해임 건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엔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같은 날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적자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이 책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걷어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기도 전에 해임안을 꺼내든 건 다분히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럴 바엔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 즉시 국무위원회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여정의 날선 담화의 배경도 한미 두 나라의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것도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로 가능했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이 막말 수준의 담화를 내놓은 건 한미 두 나라의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긴밀한 군사적 대응부터 확장 억제 메시지, 해킹 차단 노력 등에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바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딸의 등장에 관심이 모이는 것과 관련해 대북 메시지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의 위중함에 더욱 집중해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왜 이 시점에 김정은 딸이 등장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김정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9일 미시간주에 있는 SK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방문해 SK 실트론 CSS에서 연설을 한다며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그동안 이룬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한국 공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모범 사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항의하는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33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폭행 등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33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가 규모 면에서는 테난먼 민주화 시위만큼은 아니지만 자칫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ny of these protests restrain themselves by targeting local officials and trying to express their loyalty to the center. But this time you see slogans chanting like Xi Jinping step down. 중국의 봉쇄 정책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과잉 대응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도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중국 당국이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잇따르는 연대 시위 역시 중국 지도부에는 큰 부담입니다.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because he only care about he only care about himself, his dictatorship. So this is why many people died. 중국이 내세워온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해 앞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영남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3도, 광주 15.5도, 부산은 17.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대전 12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현관 앞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취재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입니다. 더 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처럼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 과연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우선 주거 침입의 경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 공간이어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요즘 대법원이 주거 침입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주민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취재 목적을 밝혔는지, 그리고 당시 거주자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복 범죄는 보복의 뚜렷한 목적과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더 탐사 측이 보복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그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좀 공감을 좀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만 이 역시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다툼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에서 정전이 발생해 1,400여 세대가 1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인천에서는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 1명이 다쳤고 강원도에서는 군인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리던 자동차 왼편에 섬광이 2번 번쩍이더니 이내 아파트 단지가 정전에 휩싸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행당동과 응봉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1,4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긴 겁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좌측을 봤는데 전구불빛으로 엄청 크게 번개 치듯이 반짝반짝 2번 하더라고요. 정전은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일대에서 승강기 멈춤 신고가 7건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계 폐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에 경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의 한 지하차도 앞에서 자동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이등병 1명이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병사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병사를 발견한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이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가나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을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안타까운데요. 네. 이렇게 중앙일보 일면에는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가나전에서 머리로 2골을 넣었죠. 한국 선수 중에서 월드컵 무대에서 한 경기 멀티골을 넣은 첫 번째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점이 될 때까지의 분위기는 이러다가 해트트릭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아쉽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추가 실점하면서 2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는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8년 전에 알제리전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남은 포르투갈전을 승리하고 또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조별리그 3차전부터는 담합 방지를 위해서 같은 조의 경기는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달 3일 0시에 시작이 되겠고요. 16강 운명이 갈리게 될 텐데 마치 이 상황이 2002년 포르투갈 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게인 2002를 바라고 있는 팬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기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3차전에서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를 꺾는다면 우리는 포르투갈을 잡더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긴다면 가나와 또 우루과이가 이긴다면 우루과이와 골득실과 다득점 등을 따져서 16강 진출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득점하면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르투갈전 끝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월드컵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들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조로 꼽히던 2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조에는 스페인과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가 속해 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이 한 조에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조로 꼽혔었는데 지금의 순위표를 보면 좀 낯섭니다. 독일이 1무 1패로 가장 아래에 처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 경기만 남겨둔 상황에서 네 팀은 모두 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살아있는데 스페인과 일본, 코스타리카는 마지막 경기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독일은 우선 이기고 남은 경기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기 결과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의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선수를 집중 조명한 기사도 옆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크로아티아전 때 경기 시작 67초 만에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이 골은 캐나다의 월드컵 역사상 첫 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더 주목받는 이유, 가나 난민 캠프 출신이고 이후에 캐나다에 정착했기 때문인데요. 이 알폰소 데이비스는 월드컵을 앞두고 난민 캠프 출신 아이가 이런 꿈을 이룰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라면서 월드컵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캐나다는 현재 2패로 16강 진출은 좌절된 상태인데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는 그와 관계없이 마지막 경기에서 꼭 승점 3점을 가져오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로 중국 시위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지도도 나와 있는데요. 중국 곳곳에서 다양한 시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중국에서는 백지 시위 또는 백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처음에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반봉쇄 시위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반시진핑, 반공산당 시위로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중국 공안에 체포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구호나 문구를 적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 검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보고 있는 시위 참가자가 있었는데 월드컵 관객 중 누구 하나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같은 행성에 사는 게 맞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중국이天安문 사태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고요. 현지에서는 중국이 강경 진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정치 소식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 또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현재 용산청사에 스튜디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청와대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이전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도어 스태핑을 보완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측은 스튜디오 설치가 약식 회견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국민과 실시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대통령실이 1층 기자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했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측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현재 기자실이 출입 기자 수에 비해서 좁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정식 검토된 적은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기간에 혼인이 20% 줄어들고 출생아도 급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이 심각한데 심화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먼저 혼인 건수를 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3만 8천여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7만 3천여 건에 비해서 20% 정도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도 줄고 있었는데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1분기에는 0.86명,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자녀 돌봄 등의 영향으로 여성이 실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울증 환자도 남성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저출산을 더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더 문제로 지적하는 건 코로나 시기에 겪은 출산 감소 충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첫째 출산을 미룬 경우에는 늦게라도 낳을 가능성이 있지만 둘째나 셋째를 낳으려고 계획했던 부부는 때를 놓치면서 이제는 낳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함께 소개돼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은 가나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데다가 많은 사람이 모인 탓에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행사는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이 거대한 응원석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응원가를 부르는 시민들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번쩍번쩍 불이 나오는 붉은 머리띠를 쓰고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가 와도 저희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네! 오늘 2대0 가자! 엎치락 뒤치락 승부 끝에 골 2개를 내어주고 마무리한 전반전. 시민들은 초조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체를 통해서 아마 누군가 해트트릭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의 바람이지만 예상을 감히해봅니다. 후반 들어 동점이 이루어지자 잠시 분위기가 들떴지만 결국 승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곧 다가올 포르투갈과 경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후반전 때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잘해줬고 근데 마지막이 좀 아쉽게 끝나서 아쉽긴 한데 남은 포르투갈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2대2로 저희는 비길 줄 알았는데 3대2로 이렇게 역전골을 당해가지고 저희가 마음이 약간 착잡하지만 또 포르투갈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응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번 거리 응원에는 애초 예상보단 적은 2,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고 많은 인원이 몰려 자칫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행사는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들은 경기가 끝난 뒤엔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붉은 악마는 오는 3일 예정된 포르투갈전 때도 거리 응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1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대표적인 게 뭐 안전 운임제에 대한 뭐 정부나 아니면은 그 연대, 화물 연대의 시각차가 주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근데 안전 운임제가 뭐냐면요, 시멘트, 뭐 컨테이너 이런 어떤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임금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사의 과로나 과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20년에 이제는 안전 운임제가 시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행을 했던 법안을 추진했던 게 사실 야당이었는데 네. 지금의 야당이요. 그 당시 여당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게 일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하다가 23년도에는 이제 일몰 이제는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노조와 그다음에 화물연대와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는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게 이제는 지난달 6월에 이제 파업이 총파업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는 만나서 이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합의가 됐던 게 뭐냐면 지속적 합의라는 문구였습니다. 네. 근데 지속적 합의를 놓고 또 정부와 노조가 또 이거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 합의는 연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이 했던 게 3년 연장 이 안이 있던 거고, 네. 근데 노조 입장에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우리가 해석하기에 이 지속적 합의는 끝나는 거였다. 일몰제 폐지였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3년 더 연장이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라면서 이제는 지금 파업에 임했다. 그래서 안전 운임제가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파업에 가장 큰 어떤 괴리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텐데 네. 만약에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하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살게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법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뭐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의 그 괴리감을 아마 확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거의 이제 파고로 치닫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아니면 화물연대가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뭐 30일 면허 정지까지 되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또 안 받아들이면 2차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뭐 면허 취소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이 뭐냐면, 화물차주 입장에서 사실 화물이라는 거 우리의 뭐 동맥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피로 얘기한다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딱 끊겨버리면 우리가 인체가 못 살듯이 뭐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이런 화물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명령을 해서 본업에 이제는 다시 들어와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건데,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고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화물차주한테 공시를, 그러니까 송달을 합니다. 뭐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아니면 전화로. 그래서 이게 송달이 된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송달이 된다 그래도 사실 네. 화물차주들이 업무의 복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도 정부와 이제는 화물연대가 극렬하게 아마 대립에 서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례가 없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 어떤 품목, 업종부터 그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일부 품목부터 먼저 이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이제 화물차주가 어디냐면 시멘트랑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테이너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화물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노조의 파업에 연대에 파업했던 것이 이제 품목을 더 늘려주자. 그러니까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게 이제 화물연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품목이 아니라 더 늘려달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화물차주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 다양한 그 화물차주 중에서 가장 큰 핵심, 이제 큰 화물들이죠. 말 그대로 뭐 컨테이너 차주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쪽.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시멘트 쪽을 가장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멘트는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적 영향을 본다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가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가 있어야 골조를 세우잖아요. 지금 시멘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골조가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레미콘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뭐 둔촌주공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죠. 지금 골조를 세운 쪽은 다른 어떤 작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골조 자체가 아직 안 세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한번 파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총파업이 있을 때도 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때도 시멘트 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예상대로 지금 시멘트 업계, 건설 쪽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의 건설 자재 단체가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좀 복귀해달라. 불법 파업은 아니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운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큰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산업계 전반으로 좀 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총파업했을 때 전자제품 하나 주문했었는데요. 오질 않아요. 탁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멈추게 되면 뭐 우리의 그 일반 서민들도 사실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부산항 뭐 계속 수출의 화물 쌓이면서 적재할 공간이 없어서 막 옆에도 세워놓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컨테이너선도 멈췄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주도 멈췄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이게 그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어떤 논리가 사실 약간 빈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보고서인데 이게 그러면은 안전운임제가 원래 취지가 이거잖아요. 화물차주의 어떤 과로를 막겠다,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이건데 그럼 과연 이게 정말로 취지대로 높아졌느냐 봤을 때 근로시간은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월평균 수입도요 300만 원에서 한 373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럼 교통환경이라든지 이 안전운임제잖아요. 그럼 안전에 과연 사회적인 어떤 효용을 더 늘려줬느냐라고 봤을 때 교통안전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얘기했던 그 안전운임제가 처리된 게 2020년도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 늘어났습니다. 이게 오히려 늘어났고요. 과속 건수도 봤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랑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봐라. 이거 안전운임제 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도 더 늘어났고 과속도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는 논리가 사실 좀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화물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것인가. 또 아니면 또 정부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뭐 준칙적으로 사고를 다시 해서 교섭에 나설 것인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논리 측면을 본다고 화물연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8일이었나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8일 정도였는데 그때도 조 단위의 어떤 손해가 났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손해가 더 막심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스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제 컨테이너선입니다. 일단 뭐 시멘트도 문제겠지만은 컨테이너가 차주들이 멈춘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사실 물류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수입 물품 이제 수출 물류를 탑재도 할 것이고, 근데 문제가 이제 컨테이너가 멈추게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출인데 수출 자체가 맞추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마당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차들, 화물차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 시멘트에 멈춘 게 가장 뼈아프다. 전체 화물로 보면 이분들이 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경제적인 영향을 본다 그러면 큰 차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제 2차 교섭을 진행하는데 과연 화물연대가 한 발 물러설 것인지 이제 관심이 모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좀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화물연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물연대 쪽에서 대폭적인 어떤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파국은 좀 피할 수는 있겠죠. 정부의 기조가 워낙 완고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듯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은 아니다. 폭력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완고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파국이냐 아니면 화물연대의 어떤 양보냐 이런 어떤 두 가지 갈림 속에서 지금 경제계
지역에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서울 강북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강남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서울 내에서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관구라고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금천 관악구로 이곳에 종부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차트를 본다 그러면 서울 구별 1인당 평균 종부세 상승폭을 봤는데 네. 노동과 그다음에 금광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강남 3구입니다. 본다 그러면 종부세 상승폭이 실제 강남 3구보다 상승폭만 본다 그러면 더 많이 늘었죠. 사실 네. 강북구 같은 경우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58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22년도에는 273만 원, 그러니까 상승폭이 115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집값이 싼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었어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금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상승폭만 본다 그러면 정말로 금천구는 203만 원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금천구에서 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밖에 없어요. 고지를 받고 나서 135만 원 내다가 338만 원 내라 하니 203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부세 상승폭이 비강남권에서 크게 일어났다 볼 수가 있겠고, 강남 3구는 오히려 이제 상승폭만 본다 그러면 줄었습니다. 이게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359만 원 정도 냈었다가 2020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463만 원 내서 상승폭이 10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상승폭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더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강남권에서 종부세 증가폭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서민들이 뭐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종부세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좀 많으신데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은퇴자들이 사실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서민들이 더 많이 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이 강북의 네. 그 증가폭이 컸던 건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뭐 공제 금액은 같은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 갖고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 이제 그 계산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공시가격 합산해서 이제는 그 공제 금액을 뺍니다. 지금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이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11억 원이거든요. 네. 이 공제 금액을 빼게 되고 거기서 곱하는 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60%로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가 아는 뭐였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특별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공제해서 3억 원을 상향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4억 원까지. 근데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특별공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는 불발이 됐으니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려줬단 말이죠. 95%에서 60%로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과표가 나오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높은 금액에 있으신 분들이 95% 곱해야 되는데 60%를 곱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네. 퍼센테이지 이제 함정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종부세가 오히려 100만 원 정도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고가주택, 지금의 고가주택들이 더 낮은 하락률이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0% 곱하니까 95%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상승폭으로 본다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제 비강남 3구 쪽이 이제는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추경호 장관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 부담이 과다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고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자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는 종부세에 대한 어떤 과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정부는 지금 2020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보관이고,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부자감세다라고 맞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처리될지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산타랠리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실망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 3대 증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1.45%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1.58%,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1.54%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3대 지수 다 하락한 이유가요, 중국 내 시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정세가 좀 불안하죠. 지금 굉장히 지금 데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어떤 그 수요 감축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모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는 지금 중국의 소요 사태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30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과연 금리 인상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다음 달 2일에 있을 11월 달 고용 보고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레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레 미국을 첫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말했습니다. I think certainly the issue will most likely come up. I think we look forward to having that discussion with our French counterparts.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EU 등은 그동안 미국 측에 우려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화상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EU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EU 국가 등에서 만든 제품을 차별하고 기업들의 EU 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겠지만 유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11시 반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반쯤 해발고도 4,170m인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질조사국은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용암 분출은 정상부의 함몰 지형에 국한된 상태로 인근 마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3세기 몽골 침입 당시 강화로 수도를 옮긴 고려왕이 사용한 건물에서 대형 온돌방을 만든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강화도 묘지사 절터에서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방에 부분적으로 온돌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방 전체에 온돌이 깔린 전면 온돌의 형태를 확인한 건 드문 경우라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막바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아침보다 오히려 낮아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영남 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6도, 포항 17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